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파트너인 김광진 전 의원께서 다른 일정으로 못 나오셨고요. 대신 민족문제연구소의 대외협력팀장이신 우리 김영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민간인 학살과 유해 발굴 문제입니다. 우리 김영환 팀장님은 우리 연구소의 대표적인 일본 통이신데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유해 발굴 문제 오랫동안 좀 활동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대학교 때 일본에서요. 네. 일제시대 강제에 동원되신 희생자분들의 유해가 그냥 일본에 묻혀 있는 것, 방치된 것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예, 몇 학년 때인가요? 그게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예, 20년 전입니다. 우리 20년이 네. 되는데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이라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강제된 동원되신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연구소에서 제가 강제동원 문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게 김영환 됐습니다. 팀장님은 대학 때 전공은 일본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학과인데 예. 또 이제 전공과 무관하게 예. 또 유해 문제. 인류학이니까요. 예. 그것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환 팀장님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유해 발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2월인데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매년 2월에 유해 발굴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들의 학살 문제에 대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것은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친일파 청산만이 아니라 유해 발굴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적폐의 청산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말입니다. 과거의 그런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진상규명을 하는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것이 출범이 되어서 군사독재 시절 아니면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 학살을 포함해서 그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진화위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것이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에 진화위가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168개 지역에서 집필 조사를 했고 그리고 13개 지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617구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고요. 5,600여 구의 유품이 수습이 됐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한국전쟁 전후 민간 집단 희생자 추모관이라는 것에 안치가 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충북대학교 당시에 발굴 단장을 맡으셨던 박선주 교수가 근무하던 네. 한 건물에 추모관이 임시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권이 바뀌면서 배보상 관련 법안을 만들랴 아니면 추모 사업을 제대로 하라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라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위 활동 종료 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단체 차원에서 2014년 2월 18일인데요. 한국전쟁 희생자분들 유족회 그리고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 그리고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이런 과거 청산단체들이 모여서 후속 단체로 만들어진 포럼 진실과정이 저희가 과거사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요. 포럼 진실과정이 예. 그리고 민주화운동 정신개선 국민연대 그리고 사구 통일평화재단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이런 단체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이 문제의 진상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희생자분들의 유해가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민단체들이 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모아서 그리고 인력들은 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발굴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충북대학교 박선주 교수님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낯익은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월호.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뻘들을 막 헤쳐가지고 예. 그 우리 희생자 분들의 유해를 발굴했던 게 총책임자시죠? 예, 박선지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1997년에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그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학생 젊은이들이 이 강제동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할 때 그 발굴을 직접 진두지휘하셨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과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 시민들, 제이동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발굴을 해왔었는데 97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쭉 제가 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이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 유해 발굴도 직접 하셨고 그리고 또 진화이가 발족하면서 발굴 단장을 맡으셨고 또 그 뒤에는 그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도 남북 공동으로 발굴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뭐 우리나라 최고의 유해 발굴의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민간에서 하는 그 유해 발굴에도 일본 명년 정년퇴임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일에 뜻을 두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하시고 이제 명예교수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본인 제자들 이끄시고 계속 유해 발굴 활동을 해주시는데 박선진 교수님은 참고로 남성이시죠? 네, 남성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노건리 평화상도 받으시고 받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유해 발굴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8개 지역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13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8개 가운데서 모두가 발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한 59군데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렸는데 그 진화의 기간 동안에 13개 지역밖에 발굴 못했습니다. 13개 지역에서 이제 발굴한 유해가 또 1,600여 명. 1,617. 그러니까 최소 한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의 희생이 벌어졌다,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아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6.25 때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한 없이 발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더 국방부는 이제 그때는 징병제 시대니까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희생된 장병들을 발굴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은 민간인들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국가폭력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죠. 지금 국가가 자행한 제노사이드인데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민간 단체가 십시일반 돈 모아서 또 이 박선주 교수님 같은 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발굴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게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민간인 학살, 특히 말씀하신 이제 한국 전쟁, 전이 민간인 학살은 언제, 누가, 왜 이런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을까요? 이게 엄청나게 뭐 설명을 드리기에 되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분단이 되면서 생겨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주 멀게는죠. 처음부터는 1948년 4.3 제주 4.3이죠.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순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여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분단에 반대해서 4.3이 결국 그 많은 희생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그 보도연맹이라고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그것을 뭐 일제시대의 그것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 의한 예비검속에 의해서 이분들이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협력할 혐의가 있다라는 의심만으로 그분들을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가입을 시켜서 그분들은 예비검속이라고 그러죠. 미리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집단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가 그야말로 도망치면서 그 형무소에 있던 분들, 수감자들, 정치범들을 또 집단으로 학살한 일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전선이 다시 복귀되면서 또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이제 다시는 또 그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부역을 했다. 인민군이 부역한 사람들에 의한 보복 사례도 있었고요. 뭐 그 가운데는 실제로 좌익이나 아니면은 살해당하신 분들에 의한 그렇게 해서 복수를 당한 또 경우도 있고요. 또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히 노근리 같은 경우가 있죠. 미군은 폭격, 사격, 노근이는 폭격이라고 또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폭격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신 건수가요
11,174건의 네. 진실규명 신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4년 동안 8,468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 6,761건. 네. 그리고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민군이나 좌익에 의해서 이걸 소위 뭐 그 보고서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보복이 서로 보복하면서 보복인데요. 그게 네. 1,436건. 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독재 정권 하에 어떤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고문이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246건 정도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학살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아직도 이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되게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수십만에서 네. 보통 100여만 명이 예. 이 한국전쟁에서 희생이 됐다. 전대 예.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진화위에 신청하신 분들은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네.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해당자의 한 5%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5% 정도는 희생자분들이 진화위에 신청도 하지 못해. 그거는 이제 진화위 신청 기간이 1년에 한정돼 네.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분들이 최홍희 선생님 유족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분단된 상황에서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살해당했다, 희생된 분들이 그 빨갱이라는 소위 낙인을 찍혀서 연좌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최근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학살 우리나라 전체가 학살지다라고 네.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너무나 턱없이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우리 노근이 정도가 좀 알려져 있는 국민들이 알려져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도연맹과 예비검색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많은 학생들이 보도연맹 하면은 무슨 언론단체인지 알아요? 그렇죠. 예, 프레스 예. 언론단체인지 아는데 예. 하여튼 보도연맹과 예비검색 앞으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정리해 보면 그 노무현 정권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 신청을 받아서 예.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예.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위원회가 연장되지 못하고 예. 위원회가 이제 해체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민간 단체에게 예. 고스란히 온 거죠. 우리 예.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민변, 예. 뭐 사구재단 그런 예. 각종 전문가분들이 예. 이제 만들어서 우리 민간이라도 발굴해보자라고 그렇죠.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 네. 부터죠? 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2014년 2월달에 이 한국전쟁이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 네. 이 과거사 단체를 총망라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TF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2월이 되면 예, 이번 그래서 달인데. 예. 2014년에 진주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했고요. 민간 차원에서. 예, 네. 그리고 2015년에는 대전, 대전. 예, 산내 예. 골령골이라는 곳에서 네. 그리고 2016년에 예. 충남 홍성에서 홍성. 발굴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2017년엔 다시 진주에서 네. 2차로 유해 발굴했습니다. 진주를 두 번 했네요. 왜냐하면요, 발굴을. 예. 저희가 그 시민단체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네. 대개경우에 이 발굴 전문가들도 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학원생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오셔야 되는데 이 무작정 긴 시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일주일 정도를 정해놓고 발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 방학 때 예. 시간 내서 정말 예. 바쁜 시간 내서 하다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예. 딱 발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만 네. 딱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네. 대전 산내 같은 경우에는 유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장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표시를 해두고 대전 산내. 예, 네. 예, 다시 묻었습니다. 후일을 그래서 기약하자. 후일을 기약하면서 예. 이건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또 진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못한 곳을 다시 2017년에 네. 발굴했고요. 올해는 2월달에 아산 이번 달이네요. 지역에서, 이번 달에 2월 말에 아산 지역을 네. 발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학살 장소를 그 정확히 찾는 것도 힘들고 찾는다 하더라도 또 실패한 경우가 좀 많죠. 예. 근데 어쨌거나 2014년부터 우리 민간의 힘으로 발굴해 왔는데 현재까지 대략 몇 분의 유해를 저희가 발굴해서 수습했나요? 예, 그래서 그 발굴 장소, 그러니까 희생된 분들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정확히 찾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찾는 게 힘들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증언, 예,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그 증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 산이라든지 거의 다 산이나 계곡 아니면 일제시대의 무슨 폐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예비 답사를 가서 시구를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적으로 발굴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유해가 확인이 된 것을 또 집중적으로 본 발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2014년에는 진주에서 최소 한 39분 네. 그리고 유품 82점 그리고 2015년 대전 산내에서는 최소 20분 네. 그리고 유품은 32점 그리고 2016년에 홍성에서는 최소 21분 그리고 유품은 30여 점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2차 발굴에서는 최소 38분의 유품 33점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 합계를 해보면 전체 한 120분 정도 네, 되는데요. 120여 분의 유해를 근데 발굴한 거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발굴 기간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최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유해들이 집단 학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엉켜 있죠. 엉켜 있고 엉켜 있더라고요. 아니면 또 예. 토질에 따라서는 그 뭐 유해가 훼손돼서 사지뼈라든지 아니면 팔, 다리라든지 일부만 또 출토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것들은 이제 형질인류학적 방법으로 네. 감식을 해서 네. 최소한 이 정도의 분들이 희생되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저희가 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약 120여 분의 유해를 네.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예, 이분이 어느 분의 조상의 예, 유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DNA 또 감식도 해야 되고 또 예, 비용도 그렇습니다. 많이 들고 예, 한 건데 정말 민간이 이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일을 저희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나 여러 단체 해주고 계시고 특히 연구소에서 우리 김영환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자리인데요. 예. 그 이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제가 오늘 옆에 우리 최용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 현재 공주에 계시죠? 공주에. 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계신데 예. 제가 우리 최용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용 선생님은 오랫동안 33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셨습니다. 충남 논산 동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표를 잡으셨고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까지 역임하셨고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셨는데 그 희생당하신 아버님 성함이 이제 최자, 원자, 복자가 되십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니까 2016년에 홍성에 그 유해 발굴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시굴, 예, 그러니까 사전 답사할 때 처음 선생님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선생님께서 당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직접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고추잠자리에 대한 일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건 선생님께서 아까 소개를 들으셨지만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느라고 공직에 계시는 동안은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주 늦게 아버님 이 퇴직하신 뒤에 이 아버님의 이 희생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당시 일어난 상황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저 이게 하늘에서 내린 어떤 뜻이라고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아주 엎드려서 살았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기가 1950년 7월이시죠? 예, 유교가 날짜로 일어나고, 정확하게 7월 11일. 네, 6.25가 일어나고 얼마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됐던 시점이네요. 그 직전에 그 예비 구금 당하셔가지고 네. 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나오신 분이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그때 어머님은 경황이 없으셔서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수복이 되면서 다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 후로 찾을 길이 없었지요. 네. 예.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1908년생이니까 1908년생. 우리 나이로 42살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당시에. 예. 예.
아버님이 그 일제 때 그 광주 학생 운동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집 사연도 좀 복잡해서 조부님이 조실부모하고 상매기, 애머슴살이를 하다가 가정을 꾸려서 아버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맏아들을 그 당시에 홍성공업전소학교에 보내셨을 정도면은 네. 지금의 공과대학생 정도를 만드셨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가정적인 가문을 일으킨다든가 성공할 생각보다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네, 네.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가 1930년 공업학교 2학년 맞추기 한 달 전에 공업학교 학생 4명과 함께 퇴학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로 순환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네. 퇴학을 이제 당하셨는데 그 공업학교는 지금에 보니까 이제 국립 한밭대학교로 예, 되어 있는데 홍성에서 그 당시에 이런 공업학교를 보낼 정도면 대단히 인텔리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학생운동에 광주 학생운동에 가담하셔서 강제 퇴학을 당하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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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부님께서 머슴살이로서 자식을 그 당시에 오늘의 그 대학 수준이니까 네, 네. 거기까지 보냈는데 네. 본인의 그 개인 영달을 생각지 않고 독립운동에 투신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우리 할아버님이 좀 노여워하셨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그런 것보다는 조국과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 같은 데서도 솔선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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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이제 42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학벌도 좀 있으시고 인텔리고 지역 동네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지도자급의 나이셨는데 이런 분이 이제 어떻게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예. 예,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해방 당시의 좌우 대립이라든가 혼란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고 네. 크면서 이 현대사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 어른들이 아버님보다 연세가 위였던 분들이 또 주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었는데 네. 자네 부친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 물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때 좌우의 청년들이 대립을 하고 심지어 관공서를 습격을 하고 하던 때에 우리 아버님은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저 건물이 비록 일제에서 쓰던 경찰서여 군청이요 주재소지만 그것은 이미 일본인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우리 국가재산이다. 함부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시지 마라. 이렇게 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6.25 발발 직후에 직전에요. 예, 직전에도 그렇고 예.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또는 좌익 전향자도 아니고 요새 말로 그대로 그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저 후배들한테 했는데 보도연맹이 결성되면서 제가 책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좌익 전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100명 있다고 그러면은 30%를 강제 할당을 해서 130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실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분자였거나 기회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진짜 독립운동을 한 아버님이 15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분들의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할당량의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 아버님을 보도연맹에 그냥 집어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서 예비검속이 됐는데 그날도 밖에서 서너 사람이 와서 아버지를 불러서 나가니까 당신 동생을 데리러 왔다. 내 동생은 여기서 안 산다. 그럼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가자. 그래서 아버님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가셨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제 할당된 그 배경, 그리고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실도 모르게 된 거는 우리 사회에서 친일분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자기네들의 권력과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독립운동한 분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보도연맹에 몰래 가입시켜가지고 예. 그 아버님 이제 홍성에서 돌아가셨고 물론 고향도 홍성이시지만 그 아버님이 이제 홍성에서는 학살 지역이 2군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께서는 그 어디서 구체적으로 돌아가셨나요? 지금 2군데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군데가 되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크게 드러난 것이 2군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 다만 마지막에 그게 특무대인지 경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연맹원들이라고 짐작되는 분들을 태우고 가다가 마을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한나절 동안 뚜닥뚜닥 고쳤어요, 차를. 그런데 그때 마을에 사는 삼촌이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차에서 불러서 삼촌이 가보니까 아버님은 뒤에 묶여 있고 전에 입고 가셨던 옷을 던져주면서 우리는 청양을 거쳐서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차 겁니다. 안에서 예, 차 안에서 묶인 채로. 예.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전국의 모든 그런 보도연맹의 주모자들이라든가 의혹이 되는 사람들 또는 수감자들을 대전 형무소로 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집결을 시키고 있었죠. 예. 그 집결점을 가려고 그러다가 가시게 됐는데 차가 도중에 한나절 동안 고장이 나면서 못 가게 되니까 광천 그 담살리에서 학살을 하고 싣고 가던 사람들은 남쪽 대천 쪽으로 그냥 달아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지역명을 지금 홍성군 광천면 광천읍 담산리. 담산리인데 지금 광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유명한 것이 김하고 예. 젓갈로 예. 지금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천 뭐 토굴전 뭐 유명한 예. 데인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예. 예, 돌아가시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분이 3일 후에 자기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면서 활동을 하다가 네, 좌익 활동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인공치하였거든요. 살아 들어왔을 때. 인민군이 이제 홍성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님한테 당신의 남편은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가 어딘지를 묻지를 못했고 그분은 인공치하의 활동 때문에 수복 후에 다시 목숨을 잃었고 네. 그러면서 아버님이 어디서 묻혔는지를 전혀 몰랐었죠. 네. 그러다가 2000년 1월에 그 광천읍 담살리에 시집가서 살던 아버님의 넷째 여동생이 오빠가 여기서 돌아가셨다 소리를 청천벽력 같이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자료 조사를 하고 홍성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가지고 발굴 요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저도 처음에 선생님 찾아뵀을 때도 산 몇 군데를 이렇게 그러죠. 갔었죠. 그래서 거기도 시구를 했었는 시구리라 그래야 돼. 조사를 했는데 예. 좀 못 찾았었는데 예.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폐광이라고 그렇죠. 한 곳이었는데 또 그것도 실제로는 지금은 그 복토를 해서 한 2m 이상 그죠? 예. 지금은 그 땅 주인이 예. 축사를 만들고 축사로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농지를 개간하면서 복토를 해가지고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주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가 찾았죠. 일제 때 팠던 그 석영 그런 그 광산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사실은 우리 고모의 장조카가 아버지가 그리 끌려가는 거를 봤다고 고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고모님은 50년 후에야 입을 열어서 그때서 그래서 요번에 재작년에 광천 담살리 발굴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고모님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일 때 내 자식과 남편을 생각하면은 오빠가 거기서 돌아가셨다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청천벽력이었지만 지금은 고모님도 상당히 제가 이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예. 하여튼 6.25가 50년이 났는데 50년이 지나도록 뻔히 어디에 자기 오빠가 그렇죠. 묻혀 계신지 알면에도 예. 불구하고 50년 동안 스스로 예. 말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 여동생도 그랬는데 뭐 우리 선생님이야 뭐 가족으로서 더 말할 것도 없는 예. 어떻게 보면 연좌제의 연속으로 좀 사셨댔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연좌제 피해자들이 다들 좀 말씀을 안 하시긴 하지만 예. 대표적으로 한번 느끼시는 뭐 본인이 당하셨다든지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건 뭐 하늘이 내린 벌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동네에서도 그랬고 관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 여동생들이 노동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려고 여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해서 현직 관급 공무원 2사람 이상의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증명하는 사람,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반환 활동을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서약을 하고서야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연좌제의 후유증은 그대로 있어서 이건 참 아니지 않는가. 이 나라가 언제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과 그리고 연좌제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학수고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는 꼭 저희들 듣고 싶은데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말씀인데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과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모습 한번 묘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어머님이 그 양복을 입고 경찰에 끌려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을 모셔갔거든요. 관에서.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버님을 모셔갈 때 양복을 입고 가셨는데 행사 때문에 오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행사 때문에 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식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봤어요. 홍성경찰서. 예, 홍성경찰서에 가봤더니 거기에 수십 명이 있는데 상무관에 체육관 같은데. 지금은 체육관이죠. 네. 예. 아버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 양복이 불편하니까 일상적인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방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어머님 손에 끌려서 아버지 계신 곳을 갔더니 옷을 전달해 드리려고. 예, 옷을 전달해 드리려고 갔더니 아버님이 석양의 눈으로 손으로 석양을 가리면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해라. 그러는 것이 마지막 생리비였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지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벨트가 허리춤에 없어진 거죠? 허리띠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다가 제가 이 나이 먹고 사회에서 보고 수감자들이 허리띠가 배제되고 신발끈도 배제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중에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해라 하는 게 생리별의 말로 지금도 그냥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명 비슷하게 좀. 예, 그게 제가 아버님이 고향을 떠나서 흥남에서 한 15년을 사셨는데 엔지니어였었으니까. 저 공업학교 단공과를 다니셨기 때문에 흥남 알미늄 공장에 요새 말로 위장 취업을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흥남에서는 똘똘한 아이, 명석한 아이를 도토바우, 신치바우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도토바우, 신치바우. 예.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그 유도관 상무장에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 도토바우, 신치바우 공부 잘해라. 이 말씀이 제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억척스럽게 독학을 해서 제 형제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월급이라도 받고 연금이라도 받는 사람이 된 그 까닭이 아버님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해라. 도토바우 공부 잘해라. 예. 네. 선생님 이렇게
인생을 보시면 정말 아버님 그 희생된 그날부터 엄청 고통의 세월을 견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직에 계시면서 또 이런 아버님의 그런 희생 때문에 연좌제의 피해도 겪으시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그 교육 그 실천도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그 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아버님의 희생을 쭉 마음에 숨기시고 이렇게 살아오시는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해 발굴 2016년에 같이 저도 이제 발굴 시굴부터 이제 계속 참여했는데 선생님 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오셔서 공주에서 다니시면서 그 유해 한 구 나올 때마다 그 감격스러웠던 모습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 눈도 엄청 많이 오고 하여튼 뭐 사계절을 다 겪었을 정도로 되게 날씨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개토제를 지낼 때 네. 전 지금도 유족회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의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삿날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네. 그 유족들은 형제다. 이러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걸핏하면은 그 좌익의 아들이라는 딱지 아닌 딱지를 쓰고 너무 억울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1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선출직을 했는데 그것도 신원조회가 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선거 때문에 제가 당선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직에 있으면서도 저는 이 한국전쟁 보도연맹 유족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승인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행동이 잘못 비칠까봐 조심을 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다가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커서 자기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좀 한 맺힌 사람들과 뜻을 함께해서 잘못된 역사는 풀어나가 보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해 발굴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는 심정이? 그때 21분이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오시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 21분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그때 그 몇 분들은 그냥 덩실덩실 끼안고 울었습니다. 네. 네. 약 60년, 70년 만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예. 네. 그 김현 팀장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영 선생님의 그 비극은 예. 이 가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또 민족 전체의 이제 비극인데요. 예.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국가가 예. 그냥 관과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예. 또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러 시민단체와 민간의 힘으로만 또 유해 발굴을 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예. 관리도 문제이고 예. 하는데 또 관리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유해가 이렇게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추모 시설의 문제도 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유해 발굴을 하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그 유해를 돌려드리는 일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유해들이 집단으로 학살됐기 때문에 이것이 막 엉켜 있고 그래서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해 발굴 과정에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개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최홍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유해 발굴된 유해와 그 선생님의 DNA를 조합을 해서 네. 이것이 어느 유해가 맞는지를 네, 네.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국가에서 주는 사실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병무청이나 이런 현수막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전사자가 계신 분들은 그 보건소나 병무청에 DNA 검사를 신청하시라. 그거 쉽거든요. 키트만 있으면은 네. DNA를 금방 추출할 수 있는 건데 이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우에 유품도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띠나 뭐 이런 것도 다 빼고 유품도 없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홍성에서 발굴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지퍼라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새긴 게 아니고 철필로 이렇게 긁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분이 끌려가시면서 본인의 그 성함을 남기려고.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긁은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명부를 대조했는데 글자도 흩어서 희생자 명단하고 딱 맞는 분은 안 나왔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해를 직접
그 유족 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것에 관한 DNA 조사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는 비용이 것이고요.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건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추모 시설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 3월부터 충북대학교에 그 임시 안치된 유해들이 1,617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진화위가 종료되면서 그 전에 난 권고에서 추모 시설을 빨리 지으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2016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9월 달에 세종시의 추모의 집으로 그것이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안치가 됐는데 그것도 충북대학교에서 그 전산원 건물을 빌려서 안치돼 있었거든요. 물론 제습시설은 잘 돼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고 또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연장을 해서 결국에는 2016년 9월 달에 세종시의 추모의 집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임시 시설이고요. 결국에는 그 2020년이 돼서 지금 현재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추모공원이 대전에 아까 발굴이 있었던 산내 골령골에 지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국가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탄핵 직전이기도 하지만요. 2016년에 이 최홍희 선생님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분들이 뭐 그동안 그 학교 건물에 임시로 있다가 세종시 그것도 뭐 임시이긴 하지만 추모 시설에 이전을 할 때 정부에서 주최한 그 유족들을 위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네. 1,500분 정도 이제 유족분들이 전국에서 모이셨는데, 예. 근데 제상이 뭐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유족분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이분들 희생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추모제를 지금까지는 유족분들이 다 그 각 지역별로 추모제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국가가 그분들을 모시면서 추모제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차린 제사상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 예, 그 자리에서 막 그 항의하시고 그 제사상을 뭐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데 예,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관해서 국가가 이것이 이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다시금 과거사 관련된 이 활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실을 하려고 한 과거사 정리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기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명박 정권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2기 이 진화위를 제대로 출범을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진화위 이 활동 그리고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유해 발굴 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진선미 의원, 소병은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 등이 진화위를 위한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발의를 해둔 상태인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네요. 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뭐 이것도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국가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또 이런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서 좀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런 한국전쟁 희생자분들을 위한 조례라든지 위령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홍성 발굴 그리고 우리 최 선생님 고향 홍성에 지자체가 홍성군이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추가 발굴까지 그리고 또 안장까지 임시 안장 시설까지 비용을 대셨고요. 올해 또 아산시에서 아산시 시굴과 또 본발굴이 아산시의 지원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아산시 복귀왕 시장님 아직도 홍성 군수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친구입니다. 영광스럽게 김석환 군수. 당시 그 최성경 의원께서 최성경 의원님 엄청 열심히 애를 써주셔서 그다음에 그 당시 그 군 의장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세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홍성군 군수님은 당은 자유한국당이시지만 어쨌거나 여야 관계없이 이런 문제는 인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도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군수님이 굉장히 그 덕이 높으셔가지고 그 홍성의 그
용봉산 추모공원도 그분이 주선하셔가지고 네, 세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의 일일 네, 겁니다. 용봉산 그 지역이 또 학살지기 예, 학살지 지기도 현장에다가 하고, 예, 추모공원을 세웠습니다. 추모공원을, 예. 그리고 추모비를 세운 거죠. 네, 예. 좀 본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모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네. 그 대전에 산내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로 예정이 돼 그 있는데요.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네. 가장 중심적인 곳이니까 예. 대전이. 그런데 이제 진주라든지 네. 아니면 경산 코발트 광산이라든지 한 홍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회들이 그 컨테이너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왜냐하면 그 중앙 차원에서도 물론 그 추모공을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서 네. 진주 같은 경우는 경남대학교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다가 나왔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이 국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또 가기도 되게 너무 힘들고 멀죠. 유족 입장에서 너무 각 머니까. 지역에 예. 그 작게나마라도 그런 상징적인 추모 공원이라든지 추모 시설을 만들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 일이 아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 단위로 네. 그런 추모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국방부가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장병 유해 발굴을 기한 없이 이제 이렇게 발굴하고 있듯이 역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이 학살에 대해서도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올바른 후세 교육, 예. 그다음에 위령제, 위령 시설 건립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예. 그 대단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히 역사적폐 청산 작업의 네,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이라든지 밀양 송정탑 사건, 강정 해군기지 사건, 그리고 평택 쌍용차 파업, 그 용산 철거 현장 참사 등 5대 네. 사건을 경찰 재조사하기로 하지 5대 않았습니까? 사건,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경찰 아까 의문사 같은 말씀드렸고 경우. 의문사 사건,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한국 그 역사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을 그 저희가 한 번 10여 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고 희생자들은 네.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이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다 연세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거 국가가 소위 말하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의 품격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런 한국 전쟁이라든지 미국이 또 세계적으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희생된 자기 나라 미군들. 전사자들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북쪽에 가서 당시 한국 전쟁 희생자들 유해를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 전문 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군인들을 위한 시설은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더 많은 희생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네. 또 유해 발굴, 또 재발 방지, 교육 이런 것들은 이것들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정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격 입만 열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입만 열면 국격 얘기했는데 네. 이분들이 스스로 국격을 정말 계속 예. 하락시킨 장본인들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장본인들이 좀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미 대통령이 좀 예. 포토라인에 좀 서면서 예. 우리 국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예. 그런 기회가 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아까 막 미국 얘기도 하셨지만은 1월 27일이 네. 지났습니다만 1월 27일이 보니까 유엔이 정한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 추념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마감되고 60년을 기점으로 이 대표적인 홀로코스트 학살지인 폴란드 예. 아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날이 1월 27일입니다. 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엔에서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추념 기념식을 정했는데 이것은 뭐 유태인들만의 학살 문제만이 아니라 네. 수많은 민간인 학살들의 죽음을 기리는 네. 그런 날로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우리도 이 1월 27일을 좀 네. 기념을 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이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그 최 선생님 먼 길 오셨는데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한많은 일생을 네. 더구나 이제 그 우리 민간인 피해 유족들의 후손들이 하나둘씩 자꾸 저승으로 갑니다. 네. 그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네. 그 한을 좀 국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는 예. 진화위가 속개되도록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좀 가해 주셔서 우리 한을 좀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국가는 저는 우리 이 유족회가
공동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 이번 민간인 학살 이 대략 이 제노사이드는 사실은 국가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분명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다시 해달라. 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은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진상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회복해주고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유해를 발굴하고 거기에 유전인자를 감식해서 뼈 한 조각이라도 유족에게 돌려주고. 예, 유족에게 돌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교육계 출신이기 때문에 역사가 비극적으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것은 역사 교과서의 수록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과거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걸 교육으로 좀 가르치도록 후세 해주고 교육.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적어도 한 도에 하나씩은 네. 어그로게 가신 분들 그 한을 풀어드리는 뜻에서 네. 각 지역 추모관, 추모 시설. 추모 시설을 좀 건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뭐 드릴 말씀은 끝이 없지만 이렇게라도 좀 말씀드려 드립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진아이를 통해서 진상규명의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일괄적인 배보상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일일이.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보상이 배보상을 되도록. 할 수 있는 예,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또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공소시효라든지 아니면 뭐 소멸시효가 끝났다라든지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희생자가 결정이 됐음에도 소송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또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계류가 돼 있으니까요. 좀 이 문제만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야당연도 좀 정신 차리고 네, 적폐청산에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 특별법 속에 같이 포함이 되면 더 좋지 되어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발의된 내용 중에는 예, 그것들을 예. 일괄적으로 국가가 하고 또 과거서 재단을 설립하도록 예, 이렇게 네.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오늘 좀 뭐 더 듣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줄이고요. 그 하여튼 오늘 그 우리 최영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 옆에 감사합니다. 예, 또 제 옆에 또 우리 김광진 전임 대신으로 우리 김영환 팀장님 나오셨는데 앞으로 몇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도 예. 잘해주시고 네. 또 특히 이제 군함도 문제라든지 네. 약스군이 신사 문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또 우리가 드릴 말씀이 많잖아요. 네.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예, 팀장님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1950년 6.25 직후에 국민 몰래 주랭랑을 쳤던 그 이승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28 수복 이후에 오히려 국민들을 부역자로 몰아서 처벌했던 이승만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승만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소설을 썼던 분이 바로 박완서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 글입니다. 졸지에 일어난 난리라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 피난시키고 나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빈말 대신에 한마디의 참말을 남기고 떠날 수는 없었을까? 사태가 극박하여 정부만 후퇴하는 게 불가피하니 곧 전력을 가다듬어 방역해 올 테니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비장한 참말을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던들 국민들의 석 달 동안의 고난은 훨씬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으련만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도망갔다 돌아온 주제에 국민에 대한 사죄와 위무 대신에 승자의 오만과 무자비한 복수가 횡행한 게 9.28 수복 후의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지고 생생하게 억울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과거사를 넘어서 친일의 뿌리인 독재정권 아래서 일어난 과거사 문제, 민간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친일파이면서 해방 후 민간인 학살 책임이 있으면서도 지금도 대전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김창룡과 그 김창룡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